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는 현재 276명,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해리스를 여유 있게 앞서며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넘겼습니다. 초박빙일 거란 예상들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의 넉넉한 승리였고 승부처인 경합주 7곳에서도 완승이 임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결해 상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개표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도 트럼프의 승리, 게다가 압승이 명확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인데요. CNN과 MBC가 트럼프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했다고 바로 조금 전 보도했습니다. 정확하게 276명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개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당선이 결정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4년 전보다 트럼프 득표율은 더 높아졌는데 초박빙일 거란 예상이 무색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숫자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정도 오차범위면 오차범위의 격차면 통계적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쏠려도 놀라운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인단 확보는 물론 전체 득표 수에서도 넉넉하게 앞섰습니다. 개표가 끝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은요. 트럼프는 상당수 카운티에서 득표율이 4년 전 대선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 전체 득표 수로만 봐도 트럼프는 이미 500만 표 정도 앞서 있습니다. 힐러리와 붙었던 8년 전엔 전체 득표 수에서 밀리고도 승자 독식제라는 독특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이겼다는 꼬리표가 달렸었는데요. 이번엔 두 가지 모두에서 이긴 겁니다. 자, 출구 조사를 보면 흑인과 라틴계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출구 조사를 보면 특히 중요한 남부 경합주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 남성 약 20%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높지 않은 수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지난 대선 때보다 약 2배나 높은 겁니다. 경합주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수치면 영향을 많이 준 거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일사불란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그룹에서 미지근한 호응을 받은 겁니다. 결국 민주당과 해리스 측은 아쉽게 진 게 아니라 완패고 여기에 더해서 상하원 선거에서도 모두 밀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내홍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압승이 확실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플로리다 현장 연결합니다. 임경아 특파원, 자, 우선 승리 선언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3시간 전 이곳 판비치 컨벤션 센터를 찾아 모든 것을 고치겠다. 미국의 진정한 황금기가 돌아올 것이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공식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 대선 최우선 이슈는 국경 문제라고 말했었죠. 승리 선언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돕겠다면서 국격을 고칠 것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 구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마가를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othing will stop me from keeping my word to you, the people. We will make America safe, strong, prosperous, powerful, and free again. 이날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부통령 후보죠. JD 벤스 상원의원 부부 등이 함께 올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스타가 생겼다면서 자신의 선거 운동에 올인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긴 시간을 들여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당선자 발표가 나오기 전에 밤 늦은 시각에 승리 선언을 한 건 그만큼 이미 압승 분위기가 확실했기 때문이겠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마러라고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선거 캠프 공식 개표 시청 행사가 열린 이곳 컨벤션 센터로 이동하기 시작한 게 새벽 1시 전후입니다. 이 경합주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자 승리 선언을 결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선거는 보통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할 때 승패가 결정되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선언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을 넉 달도 안 남기고 탄환이 귀를 스쳤던 아찔한 피살 위기를 오히려 강점 부각의 계기로 삼은 트럼프인데요. 지난 재임 기간엔 기존의 국제관계를 흔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고 내부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트럼프를 살펴봤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펼쳐진 성조기 아래서 오른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 사건 당시 이번 대선을 뒤흔들 사진이라는 평가는 그 말의 무게를 실현했습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귀에 탄환이 스친 아찔한 피살 위기는 트럼프의 강점을 빛내는 기회가 됐습니다. 나흘 뒤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열광하는 지지자들 속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차분했고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s Americans, we are bound together by a single fate and a shared destiny. We rise together or we fall apart. 이른바 금수저 도련님에서 노련한 사업가로의 성장. 정치인이 된 뒤에도 목적을 위해선 논란과 갈등까지 이용한다는 말을 들은 트럼프에게 악동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패배 후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구호는 트럼프의 대표 슬로건으로 자신의 첫 번째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And ye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지난 트럼프 집권 동안 강조된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운 국제 관계를 낳았습니다. 재임 시절 열중했던 트위터 정치는 음모론과 가짜 주장까지 확산시키면서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이번 달 말 트럼프에겐 성추문 입막음 용도로 돈을 지급한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사당 난동 사건 관련해 연루된 소송도 10건에 가깝습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들은 임기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번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는 이민자와 여성, 성소수자를 향한 막말과 차별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면이 대선 패배를 부르는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지 윤성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출발점인 TV 토론에서부터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던진 발언은 이민자 혐오 정서에 불을 지폈습니다. Open up our border, open up our country to people that are from prisons, people that are from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 terrorists. TV 토론 이후에는 브레이크가 풀린 듯 막말의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먹는다는 한마디에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은 테러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성관계를 감추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의혹이 따라다녔지만 여성 비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외모를 비하하는가 하면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격하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protect the women of our country. Well, I'm going to do it whether the women like it or not. I'm going to protect them. 하지만 다른 인종, 성별, 국가를 향한 트럼프의 독설은 독이 아닌 득이 됐습니다.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고 약탈하는 모습을 담은 트럼프의 선거 영상은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Giving welfare to illegals while Americans struggle. 여성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증오는 오히려 보수적 남성층의 결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난,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장기화,
여기에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까지 모두 트럼프를 또다시 대통령으로 만든 중요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개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트럼프는 경합제로 예상된 주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완벽한 승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현재 개표 상황 장슬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화면 맨 위의 숫자입니다. 트럼프 51%, 해리스 47.4%. 모든 주의 표를 한 번에 합친 건데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 앞선 건 2004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클린턴에게 전국 단위 득표에선 뒤졌었죠.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선전한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 남은 경합주 3곳에서 모두 지금 옅은 붉은색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합주 전부를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인단으로 바꿔서 보면요. 트럼프는 현재 276명, 해리스는 219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 미확정 경합주 3곳이 이대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는 최대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8년 전 당선됐을 때보다 8명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동부를 기준으로 현재 시각 아침 6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경합주의 자세한 개표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 펜실베니아입니다. 초반에 잠깐 해리스가 앞서기도 했지만요. 그뿐이었습니다. 개표 97% 상황에서 트럼프가 50.7%, 해리스가 48.2%로 트럼프가 2.5%포인트 차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 우편 투표 개표가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요. 승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스콘신 트럼프 49.7%, 해리스 48.7%로 트럼프가 승리가 예측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함께 이 지역은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로 묶이는데요. 2016년에도 트럼프가 백인 서민층을 중심으로 이 러스트벨트의 표심 가져왔었는데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 경합주도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조지아로 가보겠습니다. 개표가 현재 99% 완료가 됐고요. 트럼프가 50.7%로 이 조지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여기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었는데요. 해리스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고 개표 중반에 일찌감치 트럼프의 승리가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봅니다. 트럼프가 현재 51.9%, 해리스 47.2%로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애리조나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민자 문제에 강경한 트럼프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6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선거로 꼽혔지만 7곳의 경합주는 물론 전국 단위 득표율에서도 앞서면서 트럼프는 8년 만에 완벽한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 장슬기입니다. 보셨다시피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노렸지만 해리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4년 전의 바이든과 같은 저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직후에는 우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트럼프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그 기회는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대선을 불과 100일 남긴 상황.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황급히 대선의 링 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후보 교체 직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 당원들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기도 하는 등 해리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Do we believe in opportunity? Do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물가와 이민자 문제 등 실정을 집요하게 파고든 트럼프 후보에게 결국 추격을 허용했고 엎치락뒤치락 살얼음판 승부를 벌였지만 막판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개표 당일 지지자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ight decision on the Harris campaign's part to not concede and not declare victory.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이어
부통령에 오르기까지 항상 흑인 최초,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해리스의 전진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다시 한번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쓴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재집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겠죠.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의 상황이 급변하게 될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인데요.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1기 때처럼 정상회담 같은 파격적 방식의 대북 접근이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영단의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remendous positivity. Really great things are happening and in a lot of places. But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유세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펴왔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더구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제재의 효과마저 현저히 떨어진 만큼 트럼프 특유의 파격적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30여 년 동안 끌고 와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반대로 자유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해 한미일 동맹에 치중해온 우리 정부는 실리를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패싱 우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새로운 시험대에 들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진 오늘 오후 남북 경협 관련 주식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분담금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했습니다. 전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첫 해 이후부터는 2%대로 전망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에 따라 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합의의 재협상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현재 분담금의 9배에 육박한 금액까지 언급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미 동맹 역시 거래 대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에 제공하는 미 전략자산에 대해 비용적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자산과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확장 억제의 두 가지 핵심 기둥축인데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국 견제의 필요성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주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바이든 정부에 의해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시장은 개표 시작부터 일찌감치 트럼프의 당선을 유력하게 봤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증시와 환율 그리고 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오늘 하루 크게 출렁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Some might say it's economic nationalism. I call it common sense. I call it America first. 유세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달러 환율이 곧바로 들썩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6원 뛴 1396.2원을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4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관세는 올리고 자국민의 세금을 줄이겠다는 돈풀기 공약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미국 국채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다는 얘기고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 세금을 더 걷을 수는 없으니까 국채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 국내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52% 내린 2,563.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1,07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관세나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되는 것들은 주식시장이 싫어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확대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종목별로도 명암이 갈렸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방산주와 금융주 등은 줄줄이 오른 반면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에 재건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7만 5천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 국내에서도 1억 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은 2기를 맡게 될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이 선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번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박소희 기자와 함께 세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좀 내렸습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리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 거겠죠? 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작년 우리의 대미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이 기록마저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그간 유세에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를 포함한 동맹국들에도 1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미 수출에선 미국의 입김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러면 특히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배터리일 텐데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몇몇 기업들 주가가 좀 떨어졌죠? 네, 핵심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는 외국 기업이라 해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반도체나 배터리들을 생산하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줬는데요. 이게 이른바 IRA법과 칩스법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들을 폐지하고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보조금을 기대하고 현재 생산 공장을 짓던 우리 대기업들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트럼프는 또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중국에 표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수출이 느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닥칩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배제한 채 이른바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물량을 다른 나라로 마구 밀어낸다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우리 재정금융당국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달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재정을 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돈을 풀면 물가가 뒤따라 오를 것이고 금리도 오르지 않겠냐는 예측입니다. 수출에 미칠 영향은 물론이고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출지 고민하는 우리 입장에선 조금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내일 아침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결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가자지구 전쟁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 빠른 실마리를 찾겠다는 구상인데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켜세운 트럼프 후보는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늘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빠른 종결을 공언해왔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 200조 원이 넘는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의 손해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포기하게 해서라도 휴전 협상을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 피해자인 우크라이나가 굴복하게 하겠다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등 국제사회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사망자만 4만 5천 명이 넘어선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과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중동 분쟁 역시 미국의 지도력 부재로 발생했다며 빠른 종식을 장담했습니다. It's so sad to think that if I were president, that war would have never started. You wouldn't have all those dead people, all those, just demolished cities and areas. You wouldn't have had October 7th. 특히 세계의 전쟁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맞물린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상 외교를 해 미국 경제의 성과도 한 번에 챙길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 안보 지형 변화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다만 늘 예상치 못하는 행동을 펼치는 트럼프가 실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공감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이 8번째인데요.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경 기자, 조사 아직 계속되고 있죠? 네, 현재 10시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로서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 강 씨가 함정을 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보입니다. 들어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이 없습니까?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조사 도중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명태균 씨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 씨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과 명 씨가 갑자기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 씨를 부르더니 윽박 지르면서 녹음했다며 이를 앞뒤 잘라서 명 씨가 언론 플레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늑장 수사라는 비판 속에 검사 4명이 추가 파견됐는데 오늘부터 수사에 투입이 됐나요? 네, 새로 투입된 검사들까지 모두 11명이 2개 팀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서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간부가 창원지검에 방문한 모습이 MBC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검찰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의혹 중 하나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건데요.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MBC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뒤론 명태균 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대신 변호인이 법률적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명 씨가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전히 카메라에 민감했습니다. 찍지 마세요. 휴대폰 행방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다 검색을 하셨다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예. 아내가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네, 어떤 내용?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데 그럼 내가 협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질문의 답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검사에 변호사가 다 할 거예요. 손을 할 거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입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언론에 거침없이 발언을 쏟아냈던 예전 명 씨는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쯤 집을 나선 명 씨는 측근들과 만나며 검찰 조사에 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호는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명 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천거래 의혹의 핵심인 김영선 전 의원과 9천만 원 돈 거래에 대해선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전 의원 선거 당시 강혜경 씨에게 빌려줬던 6천만 원을 명 씨가 되돌려받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강 씨가 다른 3명한테 빌린 돈을 갚은 거라는 겁니다. 또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강 씨가 명 씨의 이름을 팔아 벌인 일이라며 명 씨는 이들의 돈 거래 사실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돈 거래라며 공천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튿날인 금요일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공천거래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육성이 담긴 휴대전화나 녹음 파일을 명 씨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구속되면 녹취를 폭로하겠다고 명 씨가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명 씨 변호인은 윤 대통령 부부 녹음 파일은 없다고 했는데요.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휴대폰 행방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녹음 파일이 있냐고 명 씨에게 물었는데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측근발 언론 보도와 배치됩니다. 명 씨 측근들은 구속되면 윤 대통령 녹취 2개도 폭로하겠다. 대통령실에 시그널을 보냈다. 자료 공개 여부는 대통령실에 달렸다고 명 씨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명 씨가 윤 대통령 녹취는 따로 숨겨둔 겁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 녹음 파일까지 없애버린 셈이 됩니다. 이관희에서 나한테 물고 왔길래 제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에 많이 맞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국면마다 자신이 가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 검찰 첫 압수수색 이후에는 김 여사 텔레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나오잖아요, 여사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여권 인사들이 공격하자 철없이 떠드는 오빠를 용서해달라는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게 2,000장 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여사 대통령 가서 물어보고, 네.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과의 공적 통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는데. 검찰은 이런 통화가 담긴 명 씨의 휴대폰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는 사이 명 씨가 녹취의 존재를 감추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역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게 마지막 기회란 기류가 퍼져 있지만 정작 어떤 입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공식 기자회견은 주제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지난 8월 회견에서 주제별로 시간을 한정해 질문받은 것과 달리 일종의 끝장 회견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윤 대통령의 답변에 같은 주제로 꼬리 질문을 이어가며 집중 추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회견 의제를 두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걸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의 활동 최소화를 약속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내일 회견을 들어보시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하나도 변한 거 없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만약 되면 저는 이거는 망하는 코스로 가는 거다. 친한계도 김건희 여사의 전면적인 활동 중단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이 확 바뀌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중진들을 연달아 불러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 담화가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기류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활동 범위와 사과 수위 등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대통령 기자회견이 오히려 당내 갈등만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야당들은 일제히 공개 요구안을 내놓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는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내일 기자회견이 맹탕으로 끝난다면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3가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로 부르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 또 김 여사 특검법 수용, 전쟁 책동을 멈춘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야당들 요구도 비슷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 파탄과 의료 대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각종 국정농단과 위헌 행위를 자백할 것, 또 김 여사 최상병 쌍특검법 수용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유배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거취에 대해선 국민의 선택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뭘 잘못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내일 담화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개혁신당은 구체적으로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담화와는 별개로 야권은 대정부 공세를 위한 연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음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함께 여는 등 전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륜 스님을 만나 어르신들이 움직여달라고 말했고 법륜 스님은 시기를 고민 중이라 답했습니다. 이번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와 그 수위, 또 쌍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가 앞으로 야당의 공세 수위와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대학가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숙명여대와 한양대에 이어 오늘은 인천대와 전남대에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인천대 교수 44명은 오늘 오전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하야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엔 퇴임을 앞두고 윤 대통령 이름이 찍힌 훈장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김철홍 교수도 나섰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야하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마침표가 찍힌 지 7년이 조금 지났는데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광급 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를 멈출 줄 모르고 이 나라를 일구고 지켜온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 것. 그러면서 왜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국민의 몫이냐며 어퍼컷을 맞으며 끌려 내려오기 전에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 107명도 국정 파탄의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탄핵을 촉구하는 게 성명이 아니에요. 저희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마음으로 탄핵한다 해버렸어요. 자기 측근이나 가족 이런 사람부터 비리를 척결하지도 못하고 변명만 일삼고. 가천대와 한국외대, 한양대, 숙명여대에 이어 인천대와 전남대까지 전국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남과 부산 지역의 교수들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 침묵했습니다. 대신 내일 대중 앞에 나서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아마도 승복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왕종명 특파원, 해리스 후보가 지금 패배를 인정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의 패배감이 짙어갈 새벽 1시 무렵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우린 밤새도록 싸울 거다. 그러면서 해리스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대중 앞에 나설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you won't hear from the Vice President tonight, but you will hear from her tomorrow. She will be back here tomorrow. 밤사이 추가로 진행된 개표 끝에 트럼프가 승리 선언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 이제 선거의 마지막 절차라 할 패자의 승복만 남게 됐는데 내일 해리스의 연설은 패배를 인정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개표가 시작되면 해리스가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개표 시청 파티를 열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캠프가요, 지지 유권자들과 함께 개표 시청 파티를 하겠다고 하워드 대학으로 초청을 했고 사전에 공지한 행사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 반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해리스는 온다 만다 말도 없이 등장하지 않았고 하워드 대학에 모인 만여 명은 실망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귀가해야 했습니다. 오늘 해리스는 사실상 침묵으로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지 몰랐다는 충격이 그만큼 커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 의회 권력마저 공화당의 통째로 넘겨준 최악의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대선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는데요.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하면서 사실상 미국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주도권이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4년 만에 미국 상원을 탈환했습니다.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49석을 가진 공화당은 이번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 2곳을 빼앗으면서 과반을 넘긴 겁니다. We will look forward to a new agenda, a new America.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 선거 역시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며 트럼프 2기의 입법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의 인준 권한이 있는 상원과 정부 예산안의 첫 관문인 하원 모두 트럼프 편에 선 상황.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예 힘을 잃은 건 아닙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최소 4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42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연방법은 공화당 마음대로 통과하기 쉽지 않지만 주요 인사나 재정에 관한 법안은 공화당의 독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예외 조항이 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 등을 자신이 원하는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행정부 조직을 더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면 한국 사위로 더 친숙한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상원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임대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관인 줄도 모르고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문을 열자 책상이 빽빽하게 놓인 사무실이 보입니다. 사기꾼 하나만 안 되는 사람 손들어요. 없죠. 사기치는 거 다 맞죠. 자, 현실함부로 전부 다 긴급 체포합니다. 붙잡힌 사람은 모두 16명, 투자 사기 일당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를 임대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첫 2달은 매일 투자금 1%를 수익금 명목으로 보내줬고 가짜 명함과 계약서까지 내밀었습니다. 채굴기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한국에 곧 들어올 건데 막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그게 이미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였어요. 사칭을 한 거죠. 그러다 피해자가 고액을 보내면 잠적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50명, 피해 금액은 약 23억 원에 달합니다. 사무실을 3번이나 옮겨다니며 추적을 피하던 일당의 덜미가 잡힌 건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평소처럼 사기 전화를 걸었는데 받은 사람이 경찰관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자본력이 있고 그만큼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좀만 고민하고 내일이나 한번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좀. 꼭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와이프 노발대발 하니까 다 아시면서 사기라고 제가 직감을 해서 속은 것처럼 계속 이제 투자를 할 것처럼 계속 통화를 하면서 단서들을 하나씩 확보했어요. 이후 경찰은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대포 유심 2,000개를 개통해 사기 일당에 넘긴 조직원 31명과 금융기관으로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건당 10,000원에 판 콜센터 운영자 등 33명을 추가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체 80명 중 1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공범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수사 도중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사람이 사건 서류를 100장 넘게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강 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오히려 당시 수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솔립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7일경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는 군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군납업체 임원 장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이 사건 내부 고발자이면서 동시에 뇌물을 건넨 공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실에서 장 씨가 휴대폰으로 수사 기록을 촬영했다는 게 공수처 조사 결과입니다. 장 씨의 대담한 행동은 이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경 조사에서도 장 씨는 그 검사실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 모두 170여 장.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 검사가 일부러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게 공수처의 결론입니다. 게다가 장 씨는 당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던 상황이라 해당 자료가 자신의 재판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2달도 남지 않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시간이 촉박했다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 간부급까지 승진했다가 수사 도중 퇴직해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통상 수사 도중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나 비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MBC는 반론을 듣기 위해 박 변호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액수로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대법원까지 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중대한 변곡점을 맞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상고를 기각할지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나눠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넉 달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 자정입니다. 대법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더 심리하지 않겠다. 심리 불속행으로 사건을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SK 측은 재산 분할 여파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최 회장의 재산 가운데 SK 실트론 지분은 비상장이라 당장 매각하기 힘듭니다. 남은 건 17.7%에 이르는 SK 지분인데 세금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거의 다 팔아야 1조 3,808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혼 등 가사 사건을 보면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의 90% 이상이 심리 불속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세기의 이혼 소송인 만큼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최 회장의 SK지분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게 핵심입니다.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기여를 넓게 인정한다면 민법상 부부 별산제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벌이나 자산가에 대한 특별 취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주식을 다 안 팔아도 대출 등 재산을 내줄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비자금 수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2심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이 SK 성장의 종잣돈이라고 봤습니다. 광주를 학살하고 그 피해 대가로 권력을 장악하여 부정부패한 돈을 비자금을 조성하여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아시아의 기후 재난 현장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심한 한파 재난으로 몽골 유목민들은 결국 초원을 떠나 도시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도 일자리도 변변치 않은 데다 몽골의 도시 지역은 또 다른 기후 재난인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에선 여전히 가축을 물며 부르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유목민의 자녀 15살 수우바타르. 지금은 도시의 한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 유목민이 될 거란 오랜 꿈은 결국 접었습니다. 몽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가족과 떨어져 이렇게 기숙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랑게렐 씨도 최근 유목민 남편과 떨어져 기러기 가족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 극심한 조드로 가축 대부분을 잃은 뒤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유목민의 삶을 물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은 군입대를 택했고 작은아들은 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막내는 나랑게렐 씨가 홀로 키웁니다. 최근 30년간 유목민 60만 명이 초원을 떠나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주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산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합니다.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마다 닥치는 폭우입니다. 울란바토르의 바양주르흐구, 진흙밭 군데군데 무허가 게르와 판잣집들이 이들의 거주지입니다. 간밤에 살짝 내린 비에도 사방이 물 웅덩이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리면서 온 마을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작년 8월 홍수 이후 복구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보시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토사물이 그대로 쓸려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가옥 역시 임시방편 형태로 아직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홍수로 몽골에선 3,800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길에 олж аваад буцаагаад эглүүлээд барий гэсэн бодол байгаад байгаа байхгүй юу? Гэтэл одоо манай гэр энчээ байсан байтал манай гэр бүр тийшээгээ хол бүр ингээд тал тийшээгээ тарцсан. 한파 재난을 피해 초원을 떠나 도시로 왔더니 이번엔 홍수가 이들의 삶을 덮친 겁니다. байгаа. Яагаад тэгэхээр нөгөө яг үер болдог цэг дээр манай хүүхдүүдийн сургууль цэцэрлэгүүд байдаг болохоор тэрнээс маш их. 한파와 가뭄, 폭우와 홍수 등 몽골의 위험 기상현상 발생 빈도는 30년 전 연간 16회에서 지난해 132회로 8배나 급증했습니다. 몽골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몽골은 저개발국인데다 인구도 적어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의 0.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피해는 다른 산업 국가들보다 앞서서 가장 치명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임 첫 해 기아의 12번째 우승을 이끌고 현역 최고 대우를 받게 된 이범호 감독이 오늘 MBC를 찾아 1년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최초의 80년대생 감독에서 1년 만에 통합 우승 사령탑이 된 기아 이범호 감독.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고 우승을 말했던 지난 2월부터 떠올렸습니다. 우승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멤버라고도 생각을 하고 우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보다 이만큼 왔는데 우승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고 내가 뱉은 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엄하고 때론 한없이 친근한 형님 리더십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감독상을 보여준 한 해. 좋은 형이 있고 나쁜 형이 있고 마음을 안 다치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 어렵죠. 왜 갔어? 뭐 감독이 그런 분들 있죠. 그렇게 해주면 더 힘을 낸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분위기를 반전시킨 서스펜디드 경기 재개 당시 투수 교체처럼 코치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직감을 믿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이 준영이를 먼저 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감독은 1명이고 코칭 스텝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주변의 의견이 한 60, 70% 정도라고 생각하고 감독이 밀어붙일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단숨에 현역 최고 대우 사령탑이 된 만큼 우승이라는 목표는 계속됩니다. 자신감이 아마 올 시즌 엄청 생겼을 거니까 올 시즌만큼의 성적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즌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걸맞는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키 182cm의 몸무게 100kg, 프로 선수가 아닌 12살 리틀 야구 선수 체격이라면 상상이 가시나요? 남다른 체격과 힘으로 해외 언론에서까지 주목하는 박석현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틀 야구 경기에 얼핏 봐도 남다른 체구의 선수가 등장합니다. 상대팀이 고의 사구로 승부를 피하면서 마지막 타석에서야 찾아온 정면 승부 기회. 폭쾌한 스윙으로 2루타를 쳐낸 뒤 과감하게 홈까지 파고들어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키 182cm, 몸무게 100kg의 체격에다 월등한 경기력으로 최근 SNS뿐 아니라 일본 언론까지 뜨겁게 달군 6학년 박석현입니다. 친구들이 셀카 요청을 하고 하굣길을 따라올 정도로 학교에선 이미 인기 스타입니다. 10년 뒤에 프로에서 보자.
그런 댓글이 기아도 받고 그다음에 롯데도 받고 SSG 랜더스 팬분들도 하나도 받고 1학년 이후 40cm 넘게 급성장한 데다 타격도 월등해 상대팀의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팀 학부모님들이 6학년 맞냐 5학년 맞냐 뭐 이런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백 스피드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요즘 홈런의 재미를 제대로 느끼면서 주변의 관심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홈런을 치면 좀 치는 느낌이 아예 없다고 해야 되나? 빈스윙하는 느낌? 저번에 대회 나갔는데 튼튼신이라고 스탠드 선수가 한 외국 안키스의 그 선수 닮았다고 저가 잘해서 그렇게 불리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투수 가능성을 닫아둔 건 아니지만 일단 제대로 한 방을 보여주는 게 먼저입니다. 제2의 오타니까지는 좀 무리 같고 이제 그런 소리도 많이 부담스럽고 그냥 키 큰 체격 좋은 선수로 그냥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 방면으로 불러주세요.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감독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정몽규 회장이 화상 면담을 진행했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임생 기술이사가 면접을 본 건 역시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이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축구협회는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청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KBO 리그 홈런왕 최정희, SSG에서 4년 더 뜁니다. 세 차례 FA 계약 누적 총액으로 역대 최고인 무려 302억 원을 받게 됐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벌써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이것은 오늘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봄에나 필 법한 철쭉에도 또 나뭇가지에도 물이 얼어붙어서 첫 상고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추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사진은 강원도 인제인데요. 붉게 물든 잎사귀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도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부쩍 차가워진 바람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층 두터워진 하루였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장수와 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 서울도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흐린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대전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